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크고 작은 일상으로 인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많이 늦어져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되도록 일상생활을 줄이고 동영상 제작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사진은 지난 3월 말에 낙동강 뚝방길에서 찍은 것입니다. 지금 원자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여정으로 질량 보존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것으로 너무 쉽게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익히는 수준에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근대 화학이 출발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법칙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는 수준만큼 화학을 이해하는 수준의 깊이가 정해진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여서 앞으로 공부할 화학 전반에 대한 안목을 깊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칙에 나오는 질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량과 혼동이 되는 개념으로 무게가 있는데 질량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으로 느끼는 내용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무겁다, 가볍다고 말하면 무게를 표현한 것이죠. 차다거나 따뜻한 정도를 온도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무게를 느끼는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인가가 손을 누르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손에 힘을 주는 정도를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표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큰 힘을 주어야 하면 무겁고 작은 힘으로 받칠 수 있으면 가벼운 것이죠.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무게는 물리량으로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물론 단위는 뉴턴이죠. 생활 속에서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나요? 생활 속에서는 이 같은 무게는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과거의 생활 속에서 사용한 관, 근, 양, 돈, 푼 등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오늘날에도 금의 무게는 한 돈짜리 금반지 3.75g이죠. 10돈인 한 냥짜리 금팔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 단위인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서양에서는 파운드나 온스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이제 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량은 영어 단어로 mass입니다. 과학에서 질량을 물질량으로 처음 도입한 사람은 뉴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턴은 1687년 출판한 프린키피아에서 만유인력 법칙과 가속도 법칙을 수식으로 발표합니다. 만유인력 법칙은 F =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계량화되는데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하는 수식이 되고,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 A는 M분의 M분의 힘 F 또는 F = MA로 계량화가 되는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였을 때 물체가 얻는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위에 두 식에서 문자수 스몰 m으로 라지 m 스몰 m으로 표현한 것이 질량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에서는 만유인력에 있는 질량을 중력질량, 가속도 법칙에 있는 질량을 관성질량이라고 구분합니다. 두 질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첨자 G와 I를 붙이겠습니다. G는 중력 그래비티의 G이고 I는 관성 이너시의 I입니다. 뉴턴은 물체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힘을 작용하게 한다고 자연법칙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는 무엇인가의 이름을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이라는 의미로
질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의 양이죠. 영어 단어 mass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번역할 때 의미를 살려서 질량으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량의 개념을 물리량 문자수로 표현한 것이 위 수식에 나오는 m이죠. large m, small m이죠. 또 물체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물체가 힘을 받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해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정하는 무엇인가도 물질 안에 들어있는 것이므로 질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뉴턴이 파악한 질량은 물질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으로 만유 인력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들어진 만유 인력이 작용하여서 가속도를 만들 때는 가속도의 크기를 정하는 힘의 원인이 된다고 정하는 힘이죠. 힘이 원인이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위에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뉴턴은 질량을 감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단지 힘과 가속도의 결정에 관여하는 어떤 것으로 막연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과학도 질량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요. 농지 과학 교실은 우주 전문 파트에서 뉴 빅뱅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 질량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질량이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의 원인이 되고 가속도를 만드는 힘에 관계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여 질량도 무게 또는 힘을 재는 저울로 측정합니다. 질량의 측정과 질량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 가속도 법칙, 물질량, 문자수 등에 대해서는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질량은 힘을 만드는 원인이거나 힘의 작용이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힘의 작용이 만드는 결과, 즉 속도의 변화죠. 속도의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힘과 질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인과의 정도는 수식에서 나타나듯이 1차식의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F는 large mg와 small mg에 비례하고 또는 힘은 관성 mi, small mi에 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중력질량 large mg인 지구와 중력질량 small mg인 사가 사이에 만유 인력이 작용하고 이 만유 인력이 관성질량 mi를 가진 사가를 떨어지게 한다면 자유낙하하는 것이죠. 이 현상을 표현하는 수식은 F 이꼴 R 제곱분의 G large mg 곱하기 small mg 그리고 가속도 법칙은 힘 F 이꼴 small mia가 됩니다. 그리고 만유 인력이 가속도를 만드는 힘이 되므로 두 힘이 같으므로 같다고 수식을 놓으면 R 제곱분의 G large mg small mg는 small mia가 되겠습니다. 같은 것은 같으니까 이해가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 물량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나타내는 물량인가 하는 것입니다. 뉴턴은 두 질량이 같아야 하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턴 이후 많은 과학자들은 아주 정밀한 실험을 반복하여서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아주 작은 오차에서도 같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경험적으로 같다고 받아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두 질량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대론을 강의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질량이 같으면 수식에서 small mg와 small mi가 약분이 되므로 가속도 A는 R 제곱분의 G large mg가 되는데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R이 정해지면
우변은 모두 상수가 됩니다. 따라서 좌변도 상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는 아래 값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낮은 곳에서는 가속도 값을 9.8로 근사할 수가 있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이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래 되는가요? 9.8로 근사할 수가 있고 문자수 G로 표현하고 이름을 지구중력 가속도라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중력 가속도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중력 가속도를 상수 G로 적용하면 질량 M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 = mg가 됩니다. 이해가 되었죠? 여기까지 오면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질량의 성질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보다 낮은 곳에서 저울을 가지고 물체의 무게를 재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재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 = mg로 계산할 수가 있으므로 저울로 재어서 힘의 크기 F를 측정하면 중력가속도 G를 나누어 질량 M을 M = G분의 F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력가속도는 상수이므로 처음부터 저울을 만들 때 중력가속도를 나눈 값으로 눈금을 매기면 저울로 측정한 값이 질량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죠? 저울에서는 이미 중력가속도를 나누어 놓았으므로 저울로 잰 몸무게가 50kg이라는 것은 질량이 50kg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질량 50kg을 무게를 숫자로 표현하려면 중력가속도 G 9.8을 곱하여서 490N이라고 하여야 합니다. 저울로 질량을 측정하고 무게를 표현하려고 하면 측정한 값에 G나 첨자를 표현하려고 할 때 숫자를 계산하고 곱하지 않고 측정한 값에 G나 중력의 중자를 첨가하여 50kg/G 또는 50kg/중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의 성질이 잘 드러납니다. 저울로 잰 질량이 한 가지 값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죠.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불변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체나 물질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이미 정해지면 그 물체나 물질을 저울로 잰 질량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인데 물리량으로 표현하면 그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질량을 저울로 측정하는 근거와 질량이 고유한 값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었나요? 질량을 저울로 측정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질량 보존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보존의 의미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과학에서 몇 가지 물리량의 보존 법칙이 있죠. 보존되는 물리량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질량이 보존되고 전하가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고 선 운동량과 각 운동량도 보존이 됩니다. 이 같은 물리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주어진 계에서 초기 조건으로 존재하는 보존 물리량은 이후에 어떠한 변화 과정에서도 그 양이 변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보존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서 보존된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양만큼 없어지고 똑같은 양이 새로 생겨도 결과값은 보존되겠지만 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의 의미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계의 질량을 변화나 반응 전후에
각각 저울로 측정하여서 그 값이 같으면 보존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존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었죠. 물질이 변화하는 과정, 다른 말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 화학자 앙투앙 로랑 라부아지에입니다.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을 부정하고 산소 연소 이론을 수립하는 과정을 살펴본 지난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합니다. 라부아지에는 1743년에 태어나 179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혼란스러운 정치 과정에서 직업으로 가졌던 징세 공무원에 대한 처벌로 인해서 사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갈릴레이에 이어서 잘못된 정치와 권력에 희생된 과학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좋은 실험 도구와 시설을 갖춘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실험실에는 아주 정밀한 저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부아지에의 실험실은 그 당시로는 훌륭한 시설과 첨단 계측기를 갖춘, 계측기는 저울이죠. 첨단 계측기를 갖춘 첨단 실험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정밀한 저울을 이용하여 실험 과정에서 개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실험을 토대로 질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라부아지에가 행한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을 부정하는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부아지에는 보일의 금속 연소 실험을 재현하여서 연소 전과 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복습을 끼면서 실험 내용의 핵심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연소할 납이 든 플라스크를 밀봉하여 무게를 재어놓고 둘째, 플라스크를 가열하여 금속을 연소시켜서 검은색 금속회를 얻습니다. 산화납이죠. 산화납은 노란색인가요? 셋째, 연소가 끝난 뒤 전체 플라스크에 무게를 재어서 무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울로 무게를 재었지만 질량을 잰 것과 같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이렇게 하여 연소 과정에서 개의 전체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말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가요? 물리량을 측정하여야 하는 실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험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실험자의 자질도 필요하지만 실험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죠. 물리량을 재는 좋은 계측기가 있어야 합니다. 라부아지에도 정밀한 저울이 없었으면 이 같은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 실험에서 실험 도구, 특히 계측기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부아지에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론은 세력을 떨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불을 만나서 흙으로 변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연금술사들이 사용해왔던 펠리컨 정류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펠리컨 정류기는 그림처럼 생겼는데 펠리컨 정류기라는 이름은 정류기의 팔이 펠리컨의 부리와 비슷하여 붙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른 보면 펠리컨 새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선 정류기라기보다는 정류하는 병 또는 정류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펠리컨 정류기의 정류 방식은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수증기를 식혀서 액화하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펠리컨 정류기로 정류를 한 실험자는 정류기 바닥에 약간의 침전 물질이 남는 것을 발견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정류하는 과정에서 물이 불을 만나 흙으로 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황당하지만 라부아지에가 활동하였던 18세기 말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이 믿음을 검증해 보기로 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라부아지에는 저울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합니다. 먼저 수증기가 냉각되어 다시 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가진 빈 펠리컨 정류기를 준비하고 무게를 잽니다. 물론 질량을 잰 것이죠. 앞에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정류기가 순환이 가능한 형태로 보입니다. 둘째로 다른 정류기를 이용하여 물을 여러 번 정류하여 순수한 물을 얻은 다음 무게를 잽니다. 그런 다음에 정류한 물을 펠리컨 정류기에 담고 밀봉하고 밀봉한 정류기의 무게를 잽니다. 밀봉한 정류기를 물 중탕으로 가열합니다. 대략 습시 90도 정도에서 가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사용한 온도는 습시 화씨가 아니고 다른 온도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가열을 무려 101일 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101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00일을 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1일 동안의 가열이 끝나고 정류기가 식어서 상온으로 돌아왔을 때 정류기의 무게를 다시 잽니다. 그리고 정류기의 밀봉을 풀고 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정류기에 남은 침전 물질의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침전물을 꺼낸 후에 빈 정류기의 무게를 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실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이번 실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실험 절차 3번과 5번에서 가열 전과 가열 후에 잰 정류기의 무게가 같았습니다. 이 결과로 가열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가 없다, 질량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둘째로 물을 증발시키고 침전물을 꺼낸 후에 빈 정류기의 무게는 처음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합니다. 또 정류기에서 풀어낸 무게의 크기가 정류기에서 줄어든 무게의 크기가 침전물의 무게와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거의라는 말을 쓴 것은 저울의 수치가 딱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오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침전물은 물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정류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정류기의 유리가 용해된 것이죠. 라부아지에는 이 실험 결과로 물을 가열하여도 흙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가열하는 동안 물이 불을 만나 흙으로 변하였다는 이론은 틀린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원소 변환설을 부정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의 의미가 잘 이해되었죠. 가열 과정에서 전체 개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라부아지에게 질량 분석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리 가열하여도 질량은 보존되므로 질량의 증가나 감소에 신경 쓰지 않고 가열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부아지에는 이 실험 이후에 질량 보존을 증명할 목적으로 결정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라부아지에는 금속을 가열하여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엔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주석가루와 펠리컨 병을 사용합니다. 실험 절차는 먼저 주석가루와 펠리컨 병의 무게를 재어둡니다. 이 무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연소 실험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펠리컨 병에 주석가루를 조금 담고 펠리컨 병을 밀봉한 다음 전체 무게를 재어둡니다. 라부아지에는 오늘날의 계량 단위로 약 15g의 주석가루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밀봉한 펠리컨 병을 주석가루가 충분히 검게 변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산화주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가열한 펠리컨 병이 충분히 식었을 때
다시 무게를 재어서 무게 변화를 확인합니다. 라보아지에는 금속의 가열 산화 과정에서도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매우 간단한 실험이지만 질량을 이해하고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진 실험 설계로는 아주 잘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프로지스톤 이론을 부정하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라보아지에는 이 실험을 발전시켜서 산소 연소 이론을 수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보아지에는 1770년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서 물질의 변화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질량 보존 법칙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라보아지에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개인의 명예를 떠나서 화학의 발전 역사에서 근대 화학이 출발하는 밑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화학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가 변하지 않고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라보아지에겐 물질을 구성하는 근원에 대해 전혀 새로운 원소 이론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질량 보존 법칙은 38년 후 바다 건너 영국의 과학자 돌턴이 원자론을 주장하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의 변화 과정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라보아지에는 물질의 변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였는데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근거를 잘 이해하였죠. 물론 무엇을 질량이라고 하였는지 저울이 질량을 계량하는 계측기가 되는 원리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의 의미가 화학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라고 부르는 무엇인가가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E = mc 제곱이라는 유명한 수식으로 에너지와 질량이 같은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밝힌 이후엔 질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물질이 유지되는, 다른 말로 해서 원자가 유지되는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화학에서만 적용된다는 것도 확인해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선을 완전히 허물고 전혀 새로운 원소 이론을 수립한 라보아지에의 근대 원소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